여러분, 오늘 저녁에 드신 그 평범한 흰쌀 밥이나 국수 한 그릇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에너지를 넘어서 그 세포 단위의 노화를 되돌리는 정밀 표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되게 도발적인데요? 근데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우리 장내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의과학적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그쵸. 보통 우리는 그 약이랑 음식의 경계를 아주 단호하게 긋고 살아가잖아요. 아프면 정밀하게 통제된 실험실에서 나온 알약을 먹고 배가 고프면 그냥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요. 네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음식은 음식, 약은 약.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는 이 견고한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이번 탐구의 출처는 첨단 의과학이랑 식품공학이 만나서 도출해낸 최신 의과학 리서치 보고서거든요.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꽤 충격적입니다. 화학적인 약물이나 인공적인 첨가물을 단 한 방울도 쓰지 않거든요. 화학 첨가물 없이요. 네. 오직 온도랑 압력이라는 순수한 물리적 공정만으로 이 평범한 탄수화물의 생물학적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바로 그 점이 이번 심층 탐구의 핵심 미션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새로운 대체 면발이 나왔다 이런 단순한 리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훨씬 깊은 이야기죠. 네, 평범한 쌀이 어떻게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당독소를 차단하고 심지어 막 노화된 세포를 스스로 자폭하게 만드는지 그 혁신적인 원리를 추적해 볼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탄수화물에 대한 기존 상식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흥미로운 변형의 과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를 이해하려면 이 식품이 대체 어떤 물리적 폭력을 겪으면서 탄생하는지 그 제조 공정의 첫 단추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도요. 하하, 물리적 폭력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재료 자체는 정말 흔한 고아밀로스 쌀입니다. 네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쌀 가공품들은 밀가루처럼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그물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탄성이 없고 뚝뚝 끊어지죠. 맞아요. 쌀국수 뚝뚝 끊기는 그 식감이요. 네, 그래서 연구진은 화학적 결착제 없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자 구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첫 단계가 쌀을 물에 불려서 미세하게 쪼개는 나노 페이스트화 공정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쌀가루를 낸다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미음이나 죽보다 훨씬 묽은 액체 상태로 입자를 막 나노 단위까지 극한으로 분수해버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갈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입자를 극도로 미세하게 만드는 건 결국 이어질 화학적, 물리적 반응의 표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약간 사전 작업 같은 건가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입자가 작아질수록 분자들이 외부 에너지에 노출되는 표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무한대에 가깝게 표면적을 넓혀놓는 거군요. 네. 그렇게 넓혀놓은 쌀 페이스트는 이어지는 두 번째 공정, 즉 고압 스크류 호화 압출 단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물리적 구조 변화의 하이라이트잖아요. 미세하게 갈린 쌀 페이스트에 고열을 가하면서 거대한 스크류로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때 전분 분자들이 전단력,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막 찢기고 마찰되는 과정을 겪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엄청난 물리적 압력과 고열이 가해지면 쌀의 전분 분자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느슨한 자연 상태의 결합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죠. 완전 분해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극한의 환경을 빠져나오는 순간 흩어졌던 분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주 촘촘하고 치밀하게 서로를 꽉 붙잡으며 새로운 고밀도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와, 구조적 상전이가 일어나는 거군요. 비유를 해보자면 평범한 플라스틱 레고 블록들을 용광로에 살짝 녹인 다음에 엄청난 압력의 프레스로 짓눌러서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고밀도 슈퍼블록으로 다시 찍어내는 것과 같네요. 오, 레고블록 비유 아주 찰떡이네요. 밀가루에 글루텐 없이도 특유의 쫄깃함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분자 간의 거리가 극단적으로 좁아진 이 치밀한 결합 덕분이죠. 자연 상태의 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인위적인 고밀도 탄성체가 만들어진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식품공학의 경계를 넘어 의과학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진짜 핵심 공정은
바로 다음 단계에 숨어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이 리서치를 분석하면서 가장 의아했고 또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그 세 번째 단계예요. 84시간 숙성 과정 말씀이시죠? 네네. 이렇게 고압으로 압출해낸 면발을 0도 이하의 영하 온도에서 무려 84시간 동안 숙성시킨다고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3일 반이나 걸리죠? 스케일링을 생각해보면 이게 완전 재앙이거든요. 영하의 냉동 창고에서 84시간이나 제품을 묵혀둔다는 건 그 공간 회전율이나 에너지 비용 면에서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단순히 쫄깃한 식감을 조금 더 끌어올리겠다고 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할 리는 없고 저온 상태에서 전분 분자 내부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태우는 이유는 단순한 식감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요? 영하의 온도에서 84시간을 버티는 동안 고열과 고압으로 억지로 뭉쳐져 있던 아밀로스 분자들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수소 결합을 합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극도로 정밀하게 재배열을 시작하죠. 아, 재배열을요? 네. 이 기나긴 능동 숙성의 진짜 목적은 인간의 소화 효소가 분해할 수 없는 강력한 3차원 결정 구조, 즉 고밀도 저항 전분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노화 전분, RS3라고도 하죠. 소화 효소가 뚫지 못하는 저항성 구조라. 결국 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인 물리적 공정의 결과가 소화가 안 되는 탄수화물을 만드는 거였군요. 네, 그게 핵심 미션입니다. 구조가 워낙 치밀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성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조직이 물을 머금고 퍼지는 걸 막아주니까 막 복잡하게 끓일 필요 없이 정수기 온수만 부어둬도 면이 불거나 떡지지 않고 완벽하게 조리된다는 거잖아요. 네, 구조적 안정성에 가져온 아주 유용한 부산물이죠. 초간편성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편의성이 아닙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죠. 방금 말씀하신 소화가 안 되는 구조. 바로 이 물리적 특성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만들어내는 극적인 생물학적 나비 효과입니다. 아, 드디어 몸속으로 들어가네요. 그렇다면 그 단단하게 재조립된 저항전분 장갑차가 우리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갔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무조건 포도당으로 잘게 쪼개서 혈관으로 보내려고 막 안달이 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췌장과 타액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 알파 아밀라제가 즉각적으로 이 전분 구조를 끊어내려고 막 공격을 시작합니다. 막 가위질을 하려고 덤벼드는 거군요. 네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이 전분의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잖아요. 분자 간의 거리가 너무 촘촘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소화효소가 그 결합 사이로 파고들 공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족해지는 겁니다. 틈이 아예 없는 거네요. 네, 전문 용어로인 입체장애가 발생한다고 하죠. 아, 입체장애. 그러니까 효소들이 구조를 쪼개지 못하고 겉돌게 된다는 거군요. 이 현상이 식후 혈당 지수, 즉 GI를 급격히 낮춰서 잉여 포도당이 쏟아져 나오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는 건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도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네, 혈당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마이야르 반응을 억제해서 당독소 생성을 차단한다는 대목인데요. 이 리서치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마이야르 바늘이라고 하면 보통 주방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스테이크 구울 때 나는 그 반응 맞죠? 네, 스테이크를 뜨거운 팬에 구울 때 겉면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감칠맛을 내는 반응, 또는 식빵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반응이죠. 당과 단백질이 열을 만나서 결합하면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맛있는 요리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반응이 체온 환경, 그러니까 36.5도의 우리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혈관 속에 처리하지 못한 잉여 포도당이 넘쳐나면 이 당 분자들이 혈액 속을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단백질이나 지질에 서서히 달라붙기 시작하죠. 아, 피 속에서 그 끈적끈적한 당이 들러붙는 거군요. 네. 프라이팬의 고열 대신에 36.5도의 체온에서 아주 천천히 하지만 끊임없이 만성적인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끔찍하네요. 이렇게 당과 엉겨붙어서 원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상실한 기형적인 단백질 덩어리, 우리는 이것을 최종 당화산물 AGS, 흔히 당독소라고 부릅니다. 아, 그게 당독소군요.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단백질에 당이 들러붙어서 뻣뻣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주름이 생기는 거고, 혈관 내피세포에 들러붙으면
혈관이 경직되고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노화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혈관 속 마이야르 반응이었네요. 네, 당독소는 한 번 생성되면 우리 몸의 분해 시스템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아요. 조직에 계속 축적되거든요. 아, 안 없어지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노화 방지는 애초에 당독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혈중 잉여 포도당의 급격한 상승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앞선 공정 이야기랑 연결해보니까 이해가 명확해집니다. 이 고밀도 저항전분 면발은 입자가 굵어서 구멍이 숭숭 뚫린 티백이 아니라 84시간의 가혹한 공정 끝에 아주 미세하고 촘촘한 직조로 짜인 나노 필터망 같은 거네요. 오, 나노필터망. 비유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라는 찬 잎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걸 막고 우리 몸이 대사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아주 천천히 스며나오게 통제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덕분에 혈관 안에서 당과 단백질이 엉겨붙는 끔찍한 난장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문을 활짝 열어둬서 포도당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게 하는 일반 쌀밥이랑 다르게 아주 깐깐한 클럽의 문지기 같네요. 하하, 문지기요? 네, 포도당을 천천히 한 명씩만 들여보내서 혈관 클럽만이 난장판이 되는 걸 막아주니까요. 맞아요. 그 깐깐한 필터망 구조가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첫 번째 물리적 방어선인 셈입니다. 자, 그럼 혈관에서의 방어전은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치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의과학적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대장으로 넘어갈 차례죠. 맞아요. 그 강력한 필터망 구조 덕분에 소장에서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끝끝내 살아남은 이 끈질긴 저항전분 덩어리들의 최종 목적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대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방어를 넘어서 노화세포를 향한 아주 적극적인 공격의 단계로 전환되거든요. 어떻게 공격을 시작하나요? 소화되지 않은 저항전분이 대장에 도달하면 그곳에 서식하는 수많은 유익한 장내 미생물들에게 아주 훌륭한 프리바이오틱스, 즉 먹이가 됩니다. 아, 미생물 밥이 되는군요. 네, 미생물들이 이 고밀도 전분을 막 열심히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단쇄 지방산을 뿜어내는데 그 핵심 물질이 바로 뷰티레이트, 즉 낙산입니다. 아, 부티레이트 사실 요즘 장 건강 리서치에서 가장 핫한 대사산물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그런데 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이 부티레이트가 단순히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몸속의 좀비 세포를 추적해서 사멸시킨다는 놀라운 메커니즘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노화세포라고 부르는 이 좀비세포의 정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DNA가 손상되거나 분열 한계에 다다르면 몸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자연사 프로그램, 즉 아포프토시스가 작동하거든요. 아, 스스로 자폭하는 거군요. 깔끔하게. 네. 그런데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노화가 진행되면 이 자폭 프로그램이 고장난 채로 죽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살아남는 세포들이 생깁니다. 제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면서 말 그대로 목숨만 연명하는 상태죠. 어휴, 그래서 학계에서도 굳이 좀비라는 표현을 쓰는 거군요. 네, 딱 좀비죠. 그런데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굳이 적극적으로 사멸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만 축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좀비 세포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SASP라는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노화 관련 분비 표현형이라고 하죠. SASP요? 이 녀석들이 분비하는 물질이 몸에 해로운 건가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좀비 세포들은 자신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면역계에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조 요청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염증성 사이토카인 같은 화학 물질들이죠. 아,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살려달라고 아니면 고쳐달라고? 네. 문제는 우리 몸의 면역계도 노화로 인해서 이 신호를 받고도 좀비 세포를 제대로 청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청소부가 안 오네요? 맞아요. 결국 청소부는 오지 않는데 좀비 세포는 주변 조직에 대고 시끄럽게 경보음만 계속 울려대는 꼴이 됩니다. 와, 그 비유 확 와닿네요. 해결되지 않는 구조 신호가 결국 만성 염증 물질이 되어서 주변 멀쩡한 세포들까지 병들고 늙게 만드는 거군요. 하나가 감염되면 주변을 다 물어뜯어서 조직 전체를 좀비버트로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의 붕괴네요. 좀비 세포가 염증을 퍼뜨려 다른 세포까지 좀비로 만든다니 우리 몸속에서 진짜 호러 영화가 찍히고 있었네요. 하하, 맞습니다. 바로 그 호러 영화의 악순환 고림을 끊어내는 특수 요원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낸 부티레이트입니다. 부티레이트가 어떻게 좀비를 잡나요? 부티레이트가 좀비 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식은 아주 정교해요. 물리적으로 세포를 막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세포 핵 안으로 침투해서
후성 유전학적 스위치를 건드리는 방식을 씁니다. 잠깐만요. 후성 유전학이요? 유전학 앞에 후성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우리가 흔히 유전자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절대적인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하드웨어인 DNA 염기 서열 자체는 바뀌지 않죠. 하지만 후성 유전학은 그 하드웨어에 깔린 수많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떤 것을 실행하고 어떤 것을 종료할지 그 유전자 발현의 스위치를 조절하는 학문입니다. 스위치 조절. 네. 좀비 세포들은 스스로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자폭 유전자 스위치에 그 HDAC라는 아주 강력한 자물쇠를 채워두고 있습니다. HDAC요? 일종의 봉인장치 같은 거군요. 네,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라는 긴 이름을 가진 이 HDAC 자물쇠가 자폭 프로그램을 꽉 잠가두고 있는 한 좀비 세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요? 네. 그런데 부티레이트가 대장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서 이 좀비 세포에 도달하면 바로 이 HDAC 효소의 활동을 강력하게 억제해버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방금 들으셨나요? 우리가 아까 물리적 가공을 거친 전분을 먹으면 대장으로 부티레이트라는 좀비 사냥꾼 부대를 파견하는 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티레이트가 자물쇠를 박살내는 절단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절단기 비유가 딱 맞아요. 굳게 잠겨있던 HDAC 자물쇠가 풀리면서 억눌려 있던 DNA 구조가 느슨하게 열리고 마침내 작동을 멈췄던 세포자연사 유전자 스위치가 다시 켜지는 겁니다. 와. 네, 외부에서 독극물을 주입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세포 스스로 원래 밟아야 했던 정상적인 소멸의 과정을 밟도록 소프트웨어 에러를 수정해 주는 거죠. 진짜 너무 놀랍고도 우아한 메커니즘이네요. 자물쇠가 풀리고 좀비 세포들이 스스로 소멸하게 되면 그들이 시끄럽게 울려대던 SASP 염증 신호도 자연스럽게 꺼질 테고요. 네, 경보음이 꺼지는 거죠. 그렇게 만성 염증이 거치면서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회복되고 전신에 다시 활력이 돌게 되는 거군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의 어떤 물리적 구조가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컨트롤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진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저도 이 리서치를 보면서 그 부분에서 큰 통찰을 얻었습니다. 인간이 탄수화물의 물리적 구조를 극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생물학적 노화의 시계를 늦추는 후성 유전학적 마스터키를 손에 쥐게 된 셈이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이제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추적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룬 내용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현재 식품공학과 의과학이 도달한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일반적인 쌀에 극한의 전단력과 영하 온도에서의 84시간 숙성이라는 아주 정밀한 물리적 스트레스를 가했습니다.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아주 쫄깃하고 간편한 면발의 형태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분자 구조의 내면에는 두 가지 강력한 항노화 메커니즘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네, 첫째, 위와 소장에서는 소화 효소의 침투를 막아내는 정밀한 나노 필터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서 당과 단백질이 엉겨붙는 만성적인 마이야르 반응, 즉 당독소 생성을 원천 차단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간 저항전분은 장내 미생물과 만나서 뷰티레이트를 생성합니다. 이 뷰티레이트는 전신으로 퍼져나가 좀비 세포의 HDAC 자물쇠를 풀고 자폭 유전자 스위치를 켜서 노화의 근본 원인인 만성 염증을 잠재우는 후성 유전학적 치료제로 작용하게 되죠. 일상 식단이 의과학적 치유의 도구로 진화한 아주 완벽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완벽한 방어와 공격의 시스템을 보고 나니까 서두에 던졌던 질문이 다시 떠오르네요. 식사는 단지 칼로리를 캐우는 일이고 치료는 병원에서 약을 먹어야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알맞은 가공 기술을 거친 가장 평범한 주식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세포 단위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정밀한 생물학적 무기로 진화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경계가 정말 허물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아직 그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지금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와 팬트리 속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평범한 식재료들도 알맞은 물리적 가공법이라는 열쇠를 만난다면 또 어떤 놀라운 의과학적 기적을 폭발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다른 식재료들의 잠재력이라. 네,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르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나 국수 한 젓가락을 보시면서 그 분자 구조 속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과 약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 혁명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